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질의 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지 못한 표현에 쓴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은 제가 이제 인생 역정을 보니까 정말 18년 동안 고진감래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려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보자님께 우리가 이게 질의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정책 질의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책 한 권을 만들어 갖고 정책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증인을 채택을 저희가 못하고 자료도 채택을 못하고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현장에서 물어보라고 이제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에 황교안 총리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는 3일을 했습니다. 이틀을 하고 3일째는 이제 증인을 채택한 분들과 이제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총리 후보자가 이 공직 기강에 대한 총괄하는 임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찰 활동을 총괄하시고 감사원과 협조해 갖고 정부합동 감찰반 등 감찰기구 운영하시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에 따른 제도 개선도 하시고 청렴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 제도 관리 감독도 하세요. 그리고 공직자와 사회적 물이 발생 시 대국민 사과와 대응 지시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무 조력 기구도 있는데 맞는지 한번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라고 있고 공직기관 감찰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실 청렴정책 이것도 지금 있습니까? 네,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이 총리님을 정점으로 총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기관과 청렴 업무를 담당하시려면은 이게 거치지 않고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은 이 하위 이제 일선에 계신 공직자들이 총리로 정말 존경하면서 따르고 지휘 방침을 인정할지 그런 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배 의원님이 그런 선의와 어떤 공적인 의무감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 다 짚어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독실하신지 잘 알고 교회에 많은 기부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많은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채무 관계를 해결하시려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조달하고 이제 갚아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5,500만 원을 기부하시고 21년도에는 2,300만 원, 22년도에는 4,300만 원, 23년도에는 3,500만 원, 24년도에는 3,600만 원. 이렇게 큰 기부를 하는 게 참 좋은 일이고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공적 채무를 비교적 최근에 해결하셨고 사적인 채무도 최근에 해결하셨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 빚을 빚을 받기를 기다리는 개인 또는 정부에게 먼저 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 중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기부하셨는데 4,800만 원은 교회 하시고 한 700만 원 정도 딴 데 하시고 21년도에는 2,300만 원을 하셨는데 교회는 1,900만 원 하셨으니까
한 400만 원은 딴 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4,300만 원을 토탈하셨는데 2,900만 원 하셨으니까 한 1,400만 원을 딴 데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어디에 무슨 이유로 얼마씩 기부를 했느냐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아시겠지만은 기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와 교회 아닌 거를 제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부 행위라 함은 당의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 선거 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서 금전,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 행위를 저희가 밝히라는 게 이 기부를 예를 들어서 지역구나 지역구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하시면은 그게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부금이 과연 무슨 기부금인데 빚도 갚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밝혀달라는 거고, 이제 이거는 좀 나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의원 되시기 전에는 교회에 거의 기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기부 내역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 통계상에 잡힌 게 없습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을 보니까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 내역이 전부 의원이 되신 다음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는 전에는 좀 힘들었고 그랬으니까 의원이 되시고 나서 이제 소득이 생겼으니까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또 어떻게 다르냐면요. 평상시와 하는 비슷한 수준의 헌금은 용인하지만은 갑자기 기부를 많이 한다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앙선관위 아시죠? 굉장히 그 까다롭고 규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선 교회 헌금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기부금을 어떤 이유로 어느 곳에 얼마씩 했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쭉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그가 답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 있는 기부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이미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선관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상적으로라면 이라는 전제를 다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적 채무나 사적 채무를 다 갚은 후에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공적 채무나 사적 채무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납부 안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배준영 의원님께서 아까 이건 조금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건 조금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부금 기부처에 대해서 자료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부금은 물론 헌금 등에 대해서도 아니 헌금은 나와 있어요. 네, 이미 언급 네.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기부처를 밝히지 않으시겠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